이 자기 문학이라는 삶을 지켜내려면 우선 싸워야 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자기 육체다. 이게 약혼으로, 결혼으로, 여자로 나와요.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 또 하나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안 넘어가면 얘기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잠깐 좀 쉴게요. 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좀 쉬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권력과의 이런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자신의 그러니까 개인사적으로 있는 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른 걸로 많이 변주가 돼요. 그래서 변주가 되는데 이제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근대적 시스템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게 또 딜레마가 있죠. 문학은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카프카에게는. 바로 문학은 에로틱, 퀘르퍼,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건 독신자 문학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문학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육체를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문제도 그래요. 아버지가 만일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세상은 카프카에게 문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카프카의 문학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데 아버지하고의 이 관계는 카프카물에서 가장 기본 구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프카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에서는 말하자면 제가 아까 원래 체코 유대인인데 독일 쪽으로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그룹을 보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성공한 유대인들이 있고 다 그래요. 아도로노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다 성공한 아버지, 유대인 아버지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프카의 아버지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커다랗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번듯한 상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말하자면 독일어가 말하자면 권력 언어이고 그리고 유대 이제 언어는 사실 언제나 핍박받는 언어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독일어권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컸죠. 이제 카프카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갖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이런 거 보면 몇 가지 아버지에게서 이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떤 유년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육체로부터 받은 어떤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원래 카프카 아버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덩치가 좋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작품에도 그러잖아요. 누워있는 딱 일어나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엄청난 육체를 가지고 있네. 거인이네. 이렇게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카프카 아버지는 굉장히 건장한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인데 또 카프카 그러나 보시면 아시지만 얘는 완전히 말라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미 어떤 물리적 관계, 유년의 이 물리적 관계로서 이 아버지에게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힘 앞에서 언제나 왜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책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트라우마처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목욕탕에 갔다. 그죠? 목욕탕에 갔는데 옷 입고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일단 벗은 관계로 보니까 예를 들면 옷 벗고 아버지를 보고 또 옷 벗고 자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도저히 싸움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는 그때 일단은 이게 물리성 때문에 육체적 물리성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어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 엄청난 그런 신체적인 이제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일하게 이제 아버지가 그 카프카가 워낙 그 뭡니까 비실비실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그 이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다스리고 뭐 딸들도 다스리고 그래서 오틀라라고 하는 그 딸이 유일하게 그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권력에 저항하고 그래가지고 집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오틀라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서만 주고받은. 다른 사람들은 다 승복했는데 오틀라는 외적으로 투쟁을 진짜 감행을 했고 대신 카프카는 뭐예요? 내적 이제 투쟁을 하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둘이서 어떤 동지의식이 생겨가지고 그 형제 중에서도 아주 그 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에서 어쨌든 또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아버지의 권력에 굉장히 그 이제 말하자면 문제는 또 다른 체험에서 나오는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어린 카프카가 그나마도 아버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진 재주가 글 쓰는 재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 쓰는 재주밖에 없어서 어느 날 학교에 가지고 뭐 100일장이나 뭐를 했는지 거기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상 받았다고 아버지에게 식탁에서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굉장히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은 여러 군데서 보게 되면 이 먹기의 장소에서 일어나요. 부엌에서, 이 식탁에서. 제가 변신해서 강의를 하면서 카프카 문학에서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그걸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 굶는 광대 그런 거죠. 그렇죠? 거기 완전히 단식하는, 안 먹는 광대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너 왜 이렇게 안 먹냐? 그럼 난 진짜 먹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나는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음식은 하나도 입맛이 안 생겨요. 말하자면 굶는 게 무슨 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맹렬한 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찾는 미지의 음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카프카는 식욕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맨날 굶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맨날 말라깽이가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게 되면 뭡니까? 엄청난 식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애욕의 문제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카프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근데 이 식탁에서 말이죠. 그 자기 슬그머니 그 읽어보시라고 자랑스럽게 내놨더니 아버지가 뭡니까? 쓱 보더니 휙 내던졌다. 이러므로 해가지고 아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 삶과 그리고 아버지가 강요하는 삶과는 완전히 격리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돼요. 이제 또 하나는 실제적인 형벌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랬다고 그래요. 한번 울면 안 멈추고 그래가지고 아주 속상해 죽을 뻔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긴 하는데 아마 카프카도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징징거리고 우는 거죠. 그럼 엄마는 달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때 한번 아버지가 겨울날인데 뭐예요? 이게 그 얇은 옷을 입은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베란다에다 내다 놓고 뭡니까? 문을 걸어버렸다라는 거죠. 예? 걸어버렸다는 거. 이 충격이 또 여기서 엄청나게 약간의 그 뭡니까? 좀 과대망상도 있겠지만은 그 충격을 엄청난 걸로 얘기해요. 그때 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저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도저히 뭐예요? 융화될 수가 없는, 그리고 아버지는 엄청난 그런 권력의 소유자고 그리고 체력의 소유자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선고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면 그거에 비하면 아들은 즉 프란츠 카프카는 그 앞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당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힘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어떤 존재로서의 이 권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세력 관계가 이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당연 속에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포기될 수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여러 군데서 카프카 문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아버지 문제의, 아버지 컴플렉스의 문제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웨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문제는 거론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이 아버지 편으로 이제 건너가도록 돼 있고 욕망의 대상도 아니고 아들에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 관계에서 만일 아버지가 그렇다라면 뭡니까? 뭐 가출을 한다든지 아버지를 그저 적대적으로만 보면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버지의 막강한 힘 아래서 카프카는 유년 시절부터 자기를 그렇게 봐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아버지의 권력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면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면화 과정. 이게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적이 있는데 그 적에게 뭡니까? 사실은 순응하면서만 약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유지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내가 생존하는 일이 아버지라는 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응하면서만 저는 그걸 기생관계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기생숙주와 기생체의 관계로 이 관계가 이게 내면화 과정이에요. 이게 만들어져요. 즉 기생체는 저항하는데 말하자면 기생숙주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는 카프카가 만약 기생체라면 그런데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체가 뭐예요? 기생숙주가 있을 때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내면화 관계에서 카프카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우리 그 부모 세대들도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뭐 전략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들을 다루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는 억누릅니다. 아들이 전혀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해요. 또 저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들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존재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늘상 자기의 하부에 두려고 하는 거죠. 피권력자로서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물론 하겠지만 이 저항을 또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도 바로 그 문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그런 문장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또한 뭐냐면 아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다 널 위해서란다. 이게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만 할 수 없는 것은 저항하면서 카프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죄의식.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죄의식을 심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대로 도피 못해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프카에게 묘한 아버지와의 상황이 됩니다. 아버지는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고발하는데 이게 이상한 법정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고발하는 나. 이게 뭐예요? 스스로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고발하는 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말이죠. 공생관계 혹은 기생관계라고 하는 이 풀기 어려운 컴플렉스의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게 아버지는 아들을 지배해요. 지배하면서 동시에 이 지배가 동시에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게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말하자면 아버지 입장에서 봐도 공생관계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아들을 지배하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권력이 행사될 때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사실은 매여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가
정당한 걸로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지배의 도구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해가지고 지배가 사실은 뭐죠? 아들을 피지배 대상으로 묶어놓는 일이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아들을 지배하면서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한편은 지배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아버지란 좋은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다운 아버지, 권력자로서의 아버지도 유지되면서 그 권력자로서의 아버지가 뭐예요? 좋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뭡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이놈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고를 내릴 자격이 있다.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걸 또 받아들이고 소설적으로 보게 돼요. 그런 거죠. 아들은 더 심각해요. 아들은 더 심각해요. 공생관계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에 기생하면서만 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지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너무도 두 사람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적으로 만들면 그게 곧 자기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쁘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카프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의 아주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예요. 권력의 착종이라고 권력에 착종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권력이 외부적으로 아들에게 행사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내면화되어 버려가지고 스스로 그 권력을 뭡니까? 자기 생존의 조건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존은 근본적으로 권력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 이건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곧 아버지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곧 아들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자가 분리돼서 개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기생충과 기생숙주의 관계예요. 혹은 그게 공생관계예요. 이 공생관계는 카프카에게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문학적인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아버지의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 방식을 통해서는 도저히 문학적 생존이 뭡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력은 문학이라고 하는 생존을 거부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저항도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힘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저항했다가는 아버지는 또 사랑의 이름으로 뭐예요? 베란다로 내쫓을 테니까. 형벌을 가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으로서의 생존은 어떻게 해요?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유일하게 뭡니까? 이 싸움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 모티브가 있다는 걸 카프카는 잠도 안 자고 생각해서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싸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이 공생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거꾸로 작동되게 만들면 뭐예요? 이게 아버지를 뭐예요? 물리치는 그러한 힘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힘의 운용 법칙입니다. 힘의 운용 법칙. 그래서 약자를 누르는 힘을 약자가 그 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은 바로 그 강자를 쓰러뜨리는 힘으로 뭐예요? 기능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카프카의 전략이에요. 이게 전복적 전략이에요. 전복적 전략이에요. 저는 제가 전복적 책 읽기 이런 강의도 했지만 이 소설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소설의 힘은.
읽을 만한 소설들,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읽을 만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전복적 힘들이 말하자면 구사되고 있는 사실은 이 소설들이다. 전 그걸 이제 선택을 해서 자꾸 읽으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전복이 아니라 수능이 좋다. 뭐 체제는 체제 속으로 우리가 잘 적응하는 게 좋다. 뭐 자꾸 이런 교훈적 얘기하는 문학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는 제가 봉인된 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뭡니까? 묶여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은 이 묶여 있는 혀를 풀어서 그게 뭘 얘기를 하게 하는 건지 바로 그것을 말하자면 어느 경험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문학의 힘이다. 그리고 그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전복성을 지니는 거예요. 네? 전복성을 지니고 있는 거. 그래서 텍스트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수 있다. 얘기되는 것인데 밑에서 뭡니까? 봉인된 혀가 풀려가지고 자꾸 그걸 뭐에 해체해요. 위에서 써지고 있는 것을. 뭐 베냐민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독서란 뭐냐? 써 있는 거 읽는 거 아니다. 써 있지 않은 거 읽는 거다. 아니면 데리다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독서란 뭐냐? 해체하는 거다. 써 있는 거를 해체하는 거다. 해체하면 해체만이냐? 아닙니다. 바로 들리지 않은 채로 쓰여지지 않은 채로 뭐예요? 그 쓰여지고 사실은 들려야만 하는 어떤 소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결국은 코드 없이는 탈 코드 없다. 코드 없이는 탈 코드 없다. 근데 우리는 표면만 자꾸 읽어요. 표면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청의 기능을 우리 귀는 예민해지면 환청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환청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